두 사람 사이에 어떤 대화를 나눈지는 저도 사실 정확히는 알지 못합니다만 개별 주식은 팔아야 된다라는 것이 결정이 나고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에 예. 두 얘기를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7위와 9위인데요. 오늘 오전에 동양대 표창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교수의 두 번째 재판이 있었습니다. 출석 의무는 없기 때문에 정경심 교수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당분간 위조 혐의와 이 펀드 혐의를 분리해서 보기로 했습니다. 정태현 변호사님. 네. 별도 심리를 하는 이유, 법원이 왜 이런 판단을 내린 겁니까? 이것은 이제 기술적인 이야기인데 지금 이제 정경심 교수에게는 종전에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사문서 위조죄로 기소가 돼 있죠. 근데 그 뒤에 14가지 혐의로 다시 추가 기소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이제 사건이 있는 셈입니다. 사건 번호 두 개죠. 그걸 합쳐서 한 건으로 재판을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두 건으로 진행할 것인지에 관한 것인데 한 건으로 하면 좀 편리하겠죠. 다만 그렇게 하려면 종전에 기소한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 거기에 대해서 새로 추가된 것을 이제 추가해서 한 장의 하나의 공소장으로 만드는 그것을 이제 공소장 변경이라는데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공소장 변경을 하는 경우는 피고인의 방어를 위해서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한 경우에 한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이제 이 재판장이 보니까 종전 건은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이고 이번 건은 무슨 뭐 펀드 사건도 있고 증거인멸도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사유가 다 혹시 다른 거 아니냐? 그렇다 그러면 병합은 좀 안 맞는 것 같으니 검찰이 그걸 정확히 밝혔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정 변호사님 하나 더요. 여기 네. 화면 보시면 오늘 재판부가 검찰이 기소 후에 압수수색한 건 부적절했다라는 뉘앙스의 발언을 했으면 이 분위기가 오히려 정경심 교수 측에 좀 유리해진 건 아닌지. 뭐 꼭 그런 건 아니고요. 기소 압수의 부적절하다 저 취지는 뭔가 하면 예. 우리 대법원 판례는 일단 기소가 되고 나면 그 뒤에는 기소돼서 피의자나 피고인이죠. 그 사람을 상대로 피의자 신문조사를 받는다든지 또는 압수수색을 한다는 것은 안 맞다는 거죠.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해서. 그래서 지금 이 건의 경우에도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으로 기소가 되어 있으니 그 뒤에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것은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에는 쓰지 못한 거 아니냐. 대법원 판례는 당연한 이야기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변호인들이 마치 유리해진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전혀 그런 건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검찰이 지난번에 표창장 위조로 기소할 때 이미 거기에 관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을 걸로 보이고요. 예. 그 뒤에 압수수색이 일어난 것은 알겠습니다. 새로 추가된 14가지에 가는 것이니까 그 대세는 지장이 없습니다. 정경심 교수 측에 유리하게 볼 수만은 없다. 다만 이게 기술적인 문제죠. 알겠습니다. 진행에 있어서. 이현정님, 저 네. 화면 같이 보실까요? 그런데 오늘 재판부가 또 흥미로운 포인트 하나 얘기했는데 조 전 장관 기소 여부를 검찰에 물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수사의 속도가 사실은 지금 조국 전 장관이 굉장히 비정상적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정경심 교수는 지금 이제 기소가 돼서 재판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면에서 혐의가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기소장 내용에도 보면 조국 전 장관이 많이 등장하게 돼 있죠. 자, 그러면 법원 입장에서 보면 이 사건을 다루는 데 있어서 실제로 그러면 조 전 장관의 기소 여부가 어떤 면에서 이 사건 심리하는데 중요한 변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재판을 함께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걸 따로 해야 되는 것인지 전혀 이 별개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사실은 조 전 장관이 지금 계속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어서 검찰도 일주일 단위로 지금 소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수사가 굉장히 지연되고 늦게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검찰한테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조 전 장관 문제 어떻게 할 것이냐 물어보는 것이고 기소 여부를 물어본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딸과 아들의 문제가 또 같이 있죠. 딸 같은 경우도 지금 문제가 돼 있지만 딸의 기소 여부는 지금 결정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공소장에 공범으로 돼 있어요. 자, 그럼 딸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법원에 일단 검찰에 질문한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뭐 이건 법리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이제 정경심 교수에 대해 추가로 기소된 죄명들을 보면 예. 증거 위조 교사, 증거 은닉 교사, 증거 인멸 교사, 끄트머리 교사자가 붙는 것들이 있거든요. 교사라는 게 이 사람은 교사법이라는 이야기고 예. 교사는 남으로 하여금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저지른 사람은 정범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정경심 교수가 다 교사로 돼 있으니 그러면 실제 실행한 정범은 어떻게 됐느냐? 만약에 정범이
벌을 안 받는다 그러면 교사는 더더군다나 벌을 안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 전 장관 그러니까 대놓고 재판에 넘길 거냐 말 거냐. 그러니까 이걸 조 장관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포함해서 다른 사람들, 실제 실행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검찰고 밝히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정경심 교수의 두 번째 재판 얘기를 좀 해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짚어볼 얘기가 있습니다. 검찰이요. 정경심 교수와 오촌 조카 사이에 통화가 담긴 녹음 파일을 정경심 교수 컴퓨터에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었는데요. 그런데 이 녹음 파일에 조 전 장관을 직접 언급하는 내용까지 들어있는 것으로 새롭게 알려졌습니다. 조수진 기자. 네. 그 전에 이 녹음 파일에서 드러난 이 두 사람 간의 대화를 한번 보면 내 남편 지위 때문에 도움을 준 게 맞냐라고 오촌 조카에게 물었을 때 맞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이 오촌 조카가. 이 의미를 저희가 좀 봐봐야 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는요, 습관적으로 다른 사람과의 통화를 녹음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PC에서 이 클라우드에 대한 압수수색 분석, 여기에서 모든 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이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뇌물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왜냐? 뇌물죄는 공무원에게 적용이 되는데요. 바로 조국 전 민정수석이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경제공동체인 민정수석의 부인 같이 뇌물로 의율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남편의 지위 때문에 도움을 주는 게 맞냐? 그러니까 민정수석이라는 남편, 민정수석이기 때문에 자신이 도움을 받는 게 맞느냐고 물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오촌 조카가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다면 검찰이 보고 있는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정태 변호사. 그러니까 네. 조 전 장관의 지위를 이용해서 정경심 교수에게 도움을 줬다라고 하면 이게 뇌물 혐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뇌물 사건에서 보면은요. 예. 무슨 뭐 그것을 뭐 케이크 상자에 넣건 사과 상자에 넣건 본인에게 직접 주는 경우보다는 부인이나 그 가족에게 전달하는 경우들이 오히려 더 많거든요. 근데 지금 이 경우에도 일반 그런 뇌물 사건과 마찬가지로 오촌 조카는 민정수석인 그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줄 것을 부인한테 준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말이 맞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사실을 조국 장관이 인식을 했다고 한다면 그건 뭐 일반 사건과 마찬가지로 뇌물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거죠. 네, 쉽게 예. 한 가지 사례를 좀 들면요. 예. 과거에 서울에 있는 한 지역구 국회의원이 A라는 사람이 그 국회의원 부인에게 핸드백을 전달했거든요. 명품 핸드백. 그런 경우에는 그 국회의원이 뇌물을 받은 걸로 간주가 돼서 예. 의원직 상실한 일이 있습니다. 이해가 좀 잘 네, 됐어요. 똑같은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장현철 평론가님. 그런데 이 지금 정경심 교수의 컴퓨터에서 이 발견된 녹음 파일에 뭐 이런 대화 말고도 여기 지금 보시면 조 전 장관이라는 이름이 수차례 등장한다. 뭐 이 부분도 저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부분 아닙니까? 조국 전 장관이 사전에 인지했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 쟁점인 것 같은데 지금 검찰이 확보한 정경심 교수의 녹취 파일 보게 되면 정경심 교수와 이 오촌 조카 사이에서 결정적으로 연결고리 역할을 한 인물이 조국 전 장관으로 보여요. 조국 전 장관이 아니었다면 그 공적인 지위가 아니었다면 오촌 조카가 정경심 교수를 이렇게 도와줄 그런 일이 없었다는 게 녹취록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하게도 정경심 교수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오촌 조카가 우리에게 이런 어떤 투자 정보를 제공한다더라. 당연히 공유하고 상의하지 않았을까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부부는 경제 공동체로 보는 게 타당한 시각입니다. 아무런 혈연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공동체라는 색다른 용어로 판결을 내린 선례도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부당 이득을 취득한 것이 있다면 그 이득을 당연히 조국 전 장관도 함께 누린 것으로 재판부에서 판단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정태 변호사님 조금 정리해 볼게요. 남편 때문에 나한테 도움을 줬냐라고 했을 때 맞다라고 했고 그리고 그 녹음 파일 안에 조 전 장관 남편의 이름도 자주 등장한다. 조국 전 장관 구속 여부에 이게 좀 많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한테 굉장히 불리하죠. 왜 그러면 현재 조국 전 장관은 계속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물어보면 뭐 계속 거부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고. 정경심 교수가 그럼 조국 전 장관이 이런 내용을 알고 있으냐 물어보면 당연히 몰랐다고 할 것이고. 그래서 검찰은 객관적인 증거를 찾아서 그 증거에 따라서 조국 장관의 혐의 유무를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파일들이 조국 장관에 계속 나온다고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조국 전 장관의
오촌 조카가 결국엔 조국 장관과의 관계에 있어 갖고 그렇죠. 뇌물성인 그런 거래를 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밝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걸로 보입니다. 예. 네, 지금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서는 일체 이야기를 안 하고 있어요. 맞아요. 진술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에서 다투겠다는 거예요. 그럼 검찰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소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구속 기소냐, 불구속 기소냐, 이 갈림길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저런 식으로 정경심 교수의 말처럼 민정수석 시절에 민정수석의 지위를 이용해서 어떤 것을 누렸다면 이것은 뇌물 혐의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구속 기소될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알겠습니다. 네. 정경심 교수 구속 후 첫 재판 얘기와 이 조국 전 장관의 지위를 이용해서 정경심 교수를 도와준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한 이 오촌 조카, 질의응답을 한 오촌 조카 얘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